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입니다. 26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대화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이 논의 소식과 더불어서 지상군 투입 소식이 혼재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이 한 달간 휴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은 일단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피가 3% 넘게 올라주면서 5,700포인트 다시금 돌파를 해줬고요. 다만 개인들은 이런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상승할 때 매도하는 전략, 괜찮은 전략인지 오늘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 드리죠. 네,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시장에 1% 수익률을 내고 있는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오늘 장 순매수 1위에는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올라주면서 50만 원 선 다시금 터치를 해줬고요. 순매도 1위에는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 수출액이 역대급으로 좀 찍어주면서 오늘 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주,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프라이미티픽 시간입니다. 최근에 원전주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고 있는 SMR 원전주 갖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유가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증시 반등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 오늘 직격 프라임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이틀 하락 중입니다만 또 언제 이슈에 어떤 갈등 이슈에 또 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석유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움직임 속에 이 에너지 대란의 구원투수는 어떤 부분이 될까요? 프라임 시간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드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장 오늘은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반등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개인들은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추세선 상단에 지금 코스피가 딱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그럼 매도하는 게 좀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럴 때 시장 올라가면은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 종전보다는 사실 휴전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이제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또 이제 속보로 뜬 기사가 그거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뭐 15개 항목의 뭐 비핵화부터 이것저것 조건을 다른 휴전 한 달간 휴전하자 이거를 뭐 이란에 전달했다. 뭐 약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지금 휴전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뭐 전달만 했다는 건가? 네. 약간 지금 명확한 사실이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그거죠. 휴전을 하면 그게 종전인가? 결국에는 그건 또 또 아니죠. 질질 끌리는 거거든요. 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이란이 원하는 건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죠. 완벽한 전쟁이 끝내기를 바라고 있는 게 이란의 조건인 거고 네. 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란은 사실 그러면은 휴전의 조건들이 결국에는 뭐 비핵화라던가 이런 것들 결국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기 전하고 다를 바 없는 비핵화 협상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 집이 다 쑥대밭이 됐는데 사실 이란이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너네들 이거 복구 비용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예산 얘기 막 하면서 지금 막 관세도 올리고 뭐 국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란에 돈을 줄까요? 뭐 그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전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장기화로 진행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만큼 과연 이게 시장의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고 그럼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면 이란도 화난다. 나도 복수할 거야. 그래서 이곳저곳에 또 다른 나라 발전소들 공격하게 되면 이거 원유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다시 그런 인프라들을 만드는데 또 몇 년 걸릴 거고 그랬을 동안에 이 높은 유가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에너지 인프라를 당장에 공격하진 않는다는 의미구나. 약간 요 정도인 거지. 정말 종전이 코앞에 왔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상승은 정말 코스피가 6천도 넓고 7천도 넓고 막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바라는데 네. 과연 딱 지금의 이슈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상승의 지속성을 띌 수 있는 이슈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가 상승의 지속성을 띌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또 언제 빠질지 몰라. 그렇죠. 약간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박스권 하단은 얼마? 5,300? 그죠, 뭐 비슷했어요. 5,250에서 5,300. 네. 박스권 상단 라인은 얼마? 5,750? 그렇죠. 5,750에서 5,800포인트.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지수 5,730포인트거든요. 그럼 박스권 상단에 근접했어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좋은데 오늘도 내일도 막 계속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임해야 될까요? 아니면 박스권 상단이 5,750, 5,800 대충 요 정도 선이면 지금 거기까지 근접했네. 야, 그럼 올라가면은 여기서 몇 포인트 올라갈 수 있지? 대략적으로 한 5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 하단 5,250 가면 몇 포인트가 빠지죠? 500포인트가 아래로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위로 올라가면 한 100포인트 올라갈까?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진짜 이러다 코스피 막 6천 찍는 거 아니야? 이래도 위로 올라가 봐야 그럼 250포인트, 270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아래로 밀리면 500포인트란 말이에요. 예.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300포인트 많이 먹어봐야 300포인트고 적게 먹으면 50포인트 정도 먹자고 아래로 500포인트를 열어놓고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지금같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시장 상승하니까 기분 너무 좋거든요. 내 손실이었던 종목들도 올라왔고 보합권이었던 종목들도 수익권 올라왔고 마침 최근에 내가 급락했을 때 잡았던 종목군들도 널널한 수익권으로 올라왔어. 네. 이제부터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가자.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네. 이 구간에서는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현 구간에서부터 5,800포인트 이 사이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어떤 종목을 새롭게 잡을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 부분적으로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15에서 25%로 맞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럴 수도 있죠. 막 그렇게 해서 일부 줄였는데 최세님 말 듣고 15% 25% 줄였는데 시장 지수 막 급등해가지고 막 6천 가고 막 전쟁 끝나고 막 6,500, 6,600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좀 아쉬운 거죠. 그럼 아쉬운 거죠. 네. 네. 근데 아까도 말했죠. 제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할 거였으면 지금 전부 다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5%, 25%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냥 올라가면 털렸네. 우리는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거 있죠. 네. 개미 털개 털렸네. 그렇죠. 우리는 개미니까 좀 털릴 수도 있지.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 15%에서 25% 정도만 현금 만들어 놓고 그냥 올라가면 명확한 사실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하락 추세 벗어난 거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 그리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진짜 종전됐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올 거는 금리 인하부터 좋은 얘기들만 그쵸. 쫙 깔려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그때 가서 비싸게 사자고요. 그냥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싸게 못 사서 아쉬울 게 아니라 네. 확실한 자리에서 조금 비싸게 사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현 구간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가라는 느낌보다는 현 구간에서는 위로 올라가봐야 상승폭 대비 아래로 커질 수 있는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 비중은 15%에서 25%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나스닥을 얘기하면은 저 오늘 종목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간단하게만 나스닥을 네네. 말씀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했지만 뭐 국내 증시가 지금 왔다 갔다 핑퐁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나스닥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저점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올라간다 한들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그쵸. 그럼 국내 증시가 자기 혼자 상승 추세로 고점 갱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 추세인데 국내 증시가 하락 추세가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국내 증시의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무게를 둔다면
우리는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땐 약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랑 나스닥이 지금 위치를 보면은 지금 되게 위험한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 241선 이 파란색에 걸쳐져 있어요, 거의. 근데 이 자리 이탈하면은 뭐 중요 지지선 이탈했으니까 투매 한번 나오겠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나스닥에 좀 약간 우리가 억소리 나는 투매가 나왔던 패턴들, 과거의 네네. 차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24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발생된 투매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241선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21,300포인트 정도인데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적게는 2만 포인트에서 많게는 18,000포인트까지도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란에게 휴전 한 달 동안 하자는 제안서를 보냈다라는 거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좋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쓰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현금은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잘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항상 알려드린 시장 전략, 코스피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걸 이탈하지 않는지가 좀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 고소들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매수 상위주에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원전주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세 그리고 있고요. 현대차 50만 원 선 돌파해냈고요. 삼성전자도 3% 이상 오르면서 19만 전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장 흔들림에도 우상향 이어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HD 건설기계 4%대 상승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하락에도 고점 돌파가 나왔었던 비치로셀, 국방부의 특수배터리 공급 협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방산에 관련된 모멘텀 이와 함께 오늘 장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 단기 급등이 나왔었죠. 소캠 관련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오늘 장도 8% 내외 강세 그리고 있는 TLB입니다. 이외 SNS텍도 함께 삼전닉스와 함께 올라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제조 판매 기업이죠. SNS텍 다시금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이상의 강세. 오늘장 ENF 테크놀로지는 반대로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장 차익 매물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원전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빌 올라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국제유가 지금 급등 중이긴 한데 원전주가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좀 힘이 약한 건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대체에너지에 대한 걸로도 주목받으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간 것도 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대체에너지, 신재생 원전 이런 쪽이 움직였던 게 그냥 단순히 대체에너지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AI라던가 피지컬 AI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원전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들도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까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약간 유가가 들썩들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로 또 얘네들이 한 번 더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지금 시장 지수 같은 경우가 크게 밀렸을 때, 투매 나왔을 때 오히려 이쪽은 버티거나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얘네들은 약간 리스크 헤지 관련주로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됐다,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 같다, 뭐 전쟁에 대한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시장 지수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네. 대체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너네 전쟁 위험할 때 올라갔으니까 전쟁 위기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너네는 매도세 나와야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애초에 이 종목을 접근했을 때 관점을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차피 나중에 전력 수요가 좋아질 거니까 전력 수요가 더 커지니까 원전 재생에너지는 좋아하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매수세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대체에너지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의 매수세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당연히 나가겠죠. 내가 본 관점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원전, 풍력, 재생에너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다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진짜 휴전하면 국제유가 계속 올라갈까? 아닐 아니죠. 것 같은데. 국제유가 92불하고 100불 지금 박스권인데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국제유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네. 사실 되게 안 좋은 경우의 수죠. 근데 92불 아래 박스권
그 유가의 박스권이 92불이 박스권 하단인데 이 자리를 내려가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는 85불 정도 수준까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단순히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아마 전일 이제 낙폭이 엄청 커졌던 국제 유가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높은 거고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박스권 횡보 아니면은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원전이라던가 뭐 재생에너지 이런 얘들이 시장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거나 국제 유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화끈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답이 없는가? 갖다 버려야 되는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얘네들이 중요했던 건 AI 산업하고 연관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에서 방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들고 그걸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이 나간다라고 한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또 핵심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가 이 종목을 길게 보고 있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장 뭐 예를 들어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려 신규 매수의 찬스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재생에너지나 원전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점에 물렸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손절치기보다는 이쪽 종목 같은 경우는 뒤에 이어질 추가적인 산업 이슈도 충분히 존재를 하니까 네. 뭐 구간 대응이라든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때도 계속 말했지만 주봉상 얘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캡처해 놓으시고 여기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추세선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94,000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종가 기준 94,0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갱신할 가능성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95,000원에서 96,000원 정도 자리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자리 안 오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어차피 전고점 넘을 거라서 뭐 본인 평단에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던가 재생에너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설령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구간마다 조금씩만 대응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수익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드렸습니다. 원전주가 워낙 최근에 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좀 조용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알려드린 가격 라인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매도 상위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올라온 종목들은 순 매도 상위에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와 함께 LS 일렉트릭과 미래에셋증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S&T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관련 모멘텀 덕분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이상의 강세 그리고 있고요. 증시가 반등하면서 증권주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최근 급등락을 반복 중이죠. 오늘장은 7%대 강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통신장비 관련주로 꼽히는 솔리드 52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벨업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10%가 넘는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VM도 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 내외의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S&T 에너지는 지난주 상한가 이후에 조정 받아가고 있죠. 오늘은 4% 이상의 하락. 9위에 올라와 있는 SK하이닉스. 연내 미국 증시 ADR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하죠. 3거래 만에 주가 100만 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5% 내외의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순매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하이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공연 이후에 좀 크게 많이 밀렸던 주가에서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고 봐도 괜찮은 움직임일까요, 오늘? 오늘 당일 순매도가 상위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밑에 부분에서 잡으신 분들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물량. 얘도 지금 덩치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이잖아요. 네. 제가 박스권 지금 상단이라고 했죠. 예. 그럼 박스권 상단 자리인데 여기서 일단은 갖고 있는 종목들 일부를 매도한다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엔터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우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해당 종목은 제가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주봉상 60일선이 핵심 지지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자리 깰 것 같지는 않고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종목의 반등은 일단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원래 하이브는 주봉상 이런 예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승 추세선
61선 하단을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61선 이탈 안 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32만 5천 원에서부터 33만 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내가 하이브를 물려 있다 혹은 내가 신규 진입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32만 5천 원에서 33만 원 라인을 대응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이브가 다시 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주봉상 박스권을 빠르게 다시 회귀했다라는 의미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브라던가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질 시즌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여기서 만약에 휴전이 길어지고 그럼 휴전이 길어지니까 언제든 다시 유가가 급등할 수 있겠구나. 유가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 이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그 불안감과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거는 경기 방어주 성격, 실적 잘 나오는 쪽을 많이 봐요. 그럼 대표적으로 그런 게 화장품이라던가 식품이라던가 엔터 관련주도 그 안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 방어주로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하이브 오늘 매도세가 크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끝났다. 그냥 순간적인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되려 현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2만 5천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그 안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새롭게 방송에도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최근에 많이 밀린 이후에 저점 매수한 종목들이 이제 수급들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순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반등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으니까요. 하이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간 매매 패턴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5거래 연속된 순매수 상위주 안에는 원전주 한전 KPS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전주 오늘장은 좀 힘이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이외에 알지노믹스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양봉 그려지고 있고요. 이외에 셀트리온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장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이외에 DLNC 원전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다만 오늘장 좀 강하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DLNC 13%까지 지금 상승폭 늘려주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현대모비스도 함께 로봇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내외의 상승, 그리고 삼성물산도 2%대 양봉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6위에 올라와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 수출액이 지금 2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조금은 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방산주는 지금 종전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어딜까요? 그러게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 일단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있을 거고 예. 그거 말고 우리가 떠오르는 시장 이슈들을 생각하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끝나면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업적 중에 하나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에 자기의 업적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쵸. 원래 경제적인 업적을 쌓기 위해서 관세를 했었는데 그게 빠그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되겠다. 뭔가 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 정권이라든가 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해내야겠다라고 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을 거고요. 또 네. 이란의 비핵화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안보적인 측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업적을 쌓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이란하고 미국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종전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네. 때는 사실 방산주 실적 좋은 거 맞거든요. 앞으로 되게 좋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방산주가 이렇게 더 치고 가고 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건 어느 정도 일정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존재할 때 힘을 받게 되는 게 네.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란 종전 끝나고 나면 러시아까지 넘어갔을 때 이 부분도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네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당장 찍히는 숫자는 높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너네들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어?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한 이건 전쟁이 안 끝나면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끝냈을 때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지금 실적 좋은 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도 있지만 우주항공 산업하고도 연관되는 네네.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방산주들보다는 좀 더 잘 버티는 모습이라던가 반등하는 모습을 더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방산 쪽에 안 가더라도 우리는 우주항공 쪽으로 붙으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네. 과거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이거 대체 거래소 장난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이제 전쟁 터지면서 박스권 상단을 순간적으로 돌파했죠. 네. 자, 그러면서 뭐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막 거래량 터지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장대 음봉을
만들었거든요. 윗꼬리를 만들고 거래량 터지면서. 그렇다는 소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물려 있냐면 네. 15만 원 선 여기에 지금 드글드글하게 물려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때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본전만 팔아야지. 주면 네. 빨리 가야겠다. 야, 이거 이란하고 전쟁 끝나면 더 탈출도 못할 것 같은데 빨리 올라오면 적당히 올라오면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세가 커질 네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과거 박스권 상단이 한 14만 원 정도 선이 강한 매도세, 매도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 다시 한 번 더 뭐 15만 원, 16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박스권 하단부 정도 자리가 120만 원 선이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부도 이탈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단기 조정폭이 커지고 그리고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125만 원 정도 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 지지선으로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만 원 정도가 매물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스권 전략도 좀 만들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도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장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순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100만 뉴스 위로 올라와준 모습 연출해주고 있고요. IT센글로벌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 수요 폭증 영향이 지속되면서 급등세 이어갔던 IT센글로벌 4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외에 원전주들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1%대 상승 그려지고 있고요. 이외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죠. 이오테크닉스 꾸준한 우상향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중에 있고요. 예전에 한번 쫙 빠졌을 때 그때가 좀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지금도 좀 기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는 물려도 별 걱정 안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2차 전지 쪽하고 좀 결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이 아니라 2025년 그 한 해 동안 주봉상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25만 원부터 한 32만 원 정도 선까지 32만 5천 원까지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박스권을 1년 동안 만들고 지금 그걸 올 초에 돌파를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올라갔다가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중간에 조정이 필요하니 그렇죠. 급격한 상승에 절반 정도 조정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주봉상 121선, 241선 지지선 지지받고 있고요. 정확히 과거 박스권 상단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3만 원 정도 라인이 진짜 엄청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당 종목이 좀 더 여유 있게 주죠. 32만 5천 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고점, 전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37만 원 정도 선까지 노려볼 만하거든요. 네. 그럼 현 구간에서 내가 물린다라고 하면 까짓거 그냥 30만 원에서 내가 더 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여유 있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한 37만 원 정도 라인 보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저희가 이미 한번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알려드려봤습니다. 또 한 번의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략주 한번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좀 상승하는 만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긴 한데요. 오늘은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사실 박스권 상단에서 종목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그쵸. 말과 좀 안 예, 맞죠.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물려도 괜찮은 종목. 그냥 아예 박스권 하단까지 열어두고 접근한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관련주고요. 뭘까요? 종목명은 세미파이브입니다. 신규 상장주를 또 가져오셨네요. 그쵸, 최근 종목이긴 하죠. 네네. 원래 제가 가온칩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가온칩스 지금 거의 목표가 갔을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가온칩스 목표가 가는데 또 가온칩스 말하기도 그렇고 좀 새로운 종목. 네. 결국 지금 시장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시장 지수가 더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반도체 투톱 중에서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HBM 반도체 5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요. 삼성전자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막 많이 받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시스템도 다 인정받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TSMC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사실이게 아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 이런 뉴스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 쪽도 봐야 될 거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그 설계도를 파운드리 삼성전자 공정에 맞춰서 변환해주는 그 반도체 디자인 업체 쪽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후공정 쪽 반도체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예전부터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순환매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을
에서 약간 디자인해주는 이런 세미파이브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실적이 지난해까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해까지 그리고 올 초까지 시장이 주목했던 건 실적이 좋은 반도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런 DSP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 미리 준비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목표가 같은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수는 현가부터 아래로 좀 여유 있게 박스권 하단 아까 5,250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지수 한 7%, 8% 밀리면 종목들도 잘 버텨봐야 그 정도 네. 빠질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한 2분할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500원 잡아드릴 거고 손절가는 과거 박스권 하단인 2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미파이브 가져와 주셨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세워드렸고요. 손절가까지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해 드렸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로 가면 들을 수 네. 있을까요?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많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뭐 네. 여기 들어오시면 뭐 어떤 걸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자랑 같은 거 거의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요. 방송에서 이 정도 하는데 저기 가면 얼마나 많은 걸 그러니까요. 배울 수 있을까. 네. 네, 정말 많은 걸 알려드리는 공간이니까 아래 오시면 도움 많이 받아 가실 겁니다. 네, 정말 많은 걸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황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10시의 남자 제인시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유가며 증시며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곤 합니다. 현재 좀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말들이 자꾸 이제 뭐 전쟁 중에는 양쪽 말을 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네. 휴전이란 말이 드디어 나왔고, 네, 거기에 이제 이란도 일부 호응을 하는 듯한 이제 뭐 이제 아랍권의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이스라엘발로 이제 기사가 이스라엘 채널 12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란 이걸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한다, 뭐 오만이 한다 말은 많지만 지금 파키스탄이 하는 걸로 네. 보이고 그 파키스탄에 이제 그 중재하시는 분이 또 나름 이제 뭐 트럼프와의 관계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설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제 트럼프 말을 사람들이 다 100% 믿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그래도 그래 요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저기 확인해봤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 언론부터 뭐 그다음에 이스라엘 언론 뭐 이제 다들 확인을 해봤는데 분위기는 그래도 좀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칠 대로 좀 지쳐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쳐 있고요. 예, 이스라엘도 생각보다 민간인 피해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망자가 20몇 명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편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는 식으로 나왔고 또 갑자기 트럼프가 정권을 교체시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교체된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사람은 바뀌었으니까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앉아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액신 얘기를 좀 자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영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잖아요. 네, 예, 채권 금리가 지금 이번에 어제 2년물 입찰을 했는데도 미국 2년물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졌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을 반영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본 건데 그래서 채권 금리가 거의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5 근처 가니까 4.4 막 넘어가니까 이제 급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 타코를 했다. 뭐 갑자기 48시간 했다가 5일 했다가 갑자기 이제
한 달간 휴전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가 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좀 지나면 이제 뭐 6개월 휴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얘기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유가도 WTI 기준으로 지금 88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이고 90 뭐 3, 4불 하다가 많이 며칠 전에 빠졌습니다. 100불 근처까지 갔다가 좀 네. 쫙 빠졌죠. 그래서 올라왔다 빠지니까 되게 낮아 보이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 66불에서 시작했는데 그럼 아직도 한 20불, 22불 정도가 더 빠져야. 더 비싸요. 근데 물론 이제 더 빠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올라가지 않고 뭐 80불대 초반, 70불대 후반까지만 내려와도 세계 경기는 그닥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고 짧은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쿠웨이트나 뭐 카타르나 이런 데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시 재생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맞아요. 예. 예, 그거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 그래요? 어차피 그 뒤에는 할 거잖아요, 생산이. 생산이 되고 운송이 되면 항상 선물이잖아요, 이건. 네. WTI 선물,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두바이오도 선물로 거래가 되고 선물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가격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종전 논의, 휴전 논의에 접어든 이란 전쟁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장에는 반도체가 답이다. 종전 논의 소식이 연이틀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3%, 5%대 상승 중 어제는 7%, 8%대 올랐죠.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저희 직격 프라임에서 거의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잘 나가고 있습니다. 출시 4일 만에 300만 장 판매고를 올렸다는 소식이 오늘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12%대 상승하면서 결국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바이오로 몰리는 투심인가, 유망바이오 제약주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월요일에 비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오늘 뭐 SK하이닉스의 이 주주총회 그리고 ADR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반도체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요. 좋으면 또 좋은 뉴스가 나와요. 네.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노무라가 엄청 노무라죠, 올랐던데요? 노무라가 170만 원대인가를 예. 제시했죠, 그죠? 얼마 전에 150만 원대 얘기했는데 193만 193만 원, 예. 193만 원,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죠, 193만 원이면. 그러면 이제 올해도 200조 이상을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내년까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27년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노무라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27년도 전망을 거의 우리나라는 잘 안 하고 있는데 네. 27년도 전망을 되게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이거를 조금 세게 얘기했다는 거는 27년도까지도 업사이클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뭐 이제 마이크론이 좀 빠지니까 이제 피크 얘기 나오고 네. 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네, 뭐 그리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예. 아니, 근데 긍정적으로 보건 안 보건 간에 지금 SK하이닉스가 PER로 5배밖에 안 돼요. 아, 예, 아무리 더 올라가야겠네요. 이마트보다 싸요 지금. 네. 이마트가 11배입니다, 11배. 예. 예,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좀 빠져서 11점 몇 배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점 갔을 때가 12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ADR 상장한다고 하면 결국엔 미국에서 같이 거래가 될 텐데 사업 구조가 똑같잖아요, SK하이닉스랑 네. 마이크론이. 근데 이제 규모는 근데 SK하이닉스가 훨씬 크죠. 매출이나 영업이익 따는 거의 2배 이상입니다. 네. 근데 PER이 낮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PER로 맞출 건지 뭐 PBR로 맞출 건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100% 똑같이 10배, 11배 이렇게 받지 않더라도 7, 8배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부터 프라이싱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근데 ADR 상장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연내 얘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딱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좀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자금이 더 몰리니까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20만 원을 향해 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이죠. 삼성전자가 나쁠 건 더 없죠. 여기는 파운드리가 지금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의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아, 그런가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마이크론과의 경쟁 이런 것들 심화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가격을 좀 떨어뜨려도 물량에 자신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죠. 네. 예, 그게 삼성의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다 마이크론이.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죠. 네.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삐까삐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이제 거대 공룡이 들어오니까 이 HBM 시장을 한 50% 이상 확 장악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최근 마이크론의 조정도 소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투자에 대한 이슈, 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등장 이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눈치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실적이 먼저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걸 눈치를 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냥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약간 선제적으로 실적 발표도 한 달 빨리 하고 하니까 네. 회계 기준이 달라서. 근데 3등 업체를 보고 1, 2등 업체가 쫓아가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흐름 보면은 마이크론과 이제 비슷해졌다. 근데 이제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죠. 누가 봐도 싸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이제 한 7배, 8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8배예요. 8배 조금 넘었어. 네. 넘어 있습니다. 한 8.2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도 부담스럽지 않고 보통 한 9배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15배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아직 정상화됐다라고 하는데 정상화 아직 안 됐어요. 과정 중이다.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이고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를 계속 의심하는 거죠. 이게 미래 가이던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할 때마다 올라가겠죠. 음. 근데 이제 리포트들이 이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나올 겁니다. 노무라가 지금 먼저 쓰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썼던 회사들 중에서 노무라가 지금 하이닉스 가장 세게 불렀고 그럼 삼성전자는 안 쓸까요? 또 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이제 27년도까지 이제 좋게 보는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예, SK하이닉스의 ADR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여전히 공모 규모 방식 일정 세부 사항들은 아직은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DR 올해 이제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만큼의 어떤 주식이 평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뭐 ASML이라든가 TSMC도 ADR 상장 중이어서 더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노무라 증권이 뭐 거의 200대까지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당분간은 뭐 노이즈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SK하이닉스는 이제 HBM4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네. 이 베이스 다이를 TSMC에게 맡겼기 때문에 약간은 삼성전자보다는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은 있죠. 판매 가격에서. 그렇죠? 남의 거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니까. 네. 예, 물론 이제 그거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면 조금 좀 약해질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또 밸류가 너무 싸요 지금. 그리고 여긴 또 좋은 거는 반도체만 있죠. SK하이닉스는. 오로지 메모리만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랜드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뭐 일부 DDR5인가 DDR4에서 약간 뭐 스팟 가격이 살짝 꺾인 거 아니냐 이런 뭐 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일부 품목이 그렇게 꺾일 수 있는 거고 큰 흐름으로 보면 계속 YOY로는 계속 MOM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예. 중이고 일단 ADR 상장은 뭐 규모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된다. ADR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본주를 가지고 이걸 담보로
예, 미국 시장에다가 상장을 한마디로 하는? 펀드처럼 상장을 시키는 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가 되면 미국의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ADR을 사고 그걸 자극하면 또 본주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죠. ADR을 상장하면. 근데 왜 애진작 안 했냐? 그 또 절차도 있고 돈도 들고 굳이 뭐 할 이유가 없었죠. 그동안은. 힘들었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도. 예, 뭐 망하기 직전에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네. HBM으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2배 가까이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5-6배 받으면 가서 이제 그 밸류 갭을 마이크론을 빼든 하이닉스를 올리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잘 나온다. 훨씬 그러면 잘 나오죠. 그럼 외국인들이 더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 것까지 긍정적인 거로 기대를 해보는 거고 그렇다고 ADR 상장하자마자 갑자기 더블 가고 이러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급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치면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또 사기 좀 부담스럽죠, 그죠? 네. 예, 그럼 빠질 때 사시면 돼요. 당분간 그럼 100만 오늘 밑으로 빠지면 담으면 되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흥분해서 또 이제 막 또 쫓아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예. 또 내일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아,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한 9일이죠. 6월절까지는 조금 당분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4월 9일에 뭐 종전 시점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기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 예. 언론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항상 틀려요. 네. 예. 대표님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 야, 네 말 들어서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 항상 써 있잖아.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참고를 하시는 거죠. 저도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데 예. 이란 전문가, 뭐 예전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문가들 다 틀렸어요. 전쟁 안 난다고 그랬고 전쟁 끝난다고 나도 그랬는데 금방 아직도 끝난다고 하고 그랬는데 있죠.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이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종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달 휴전.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또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게 국가 간의 약속처럼 허술한 약속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깰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전쟁도 뭐 핵협상 와중에 최고 지도자를 폭사시켰기 때문에 정말 예상이 어렵다. 그렇다면 일단 뭐 지난주에 대부분의 반도체주와 관련된 이슈들은 소화가 좀 됐는데 일단 4월의 반도체주의 전망 실적이 나오는 뭐 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반도체가 되게 뭐 많이 흔들린 것 같지만 소부장이나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가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황당하게 뭐 테라팹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반도체를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일단은 그거는 아직은 조금 그냥 선언적인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선언적인 얘기를 그 얘기를 왜 꺼냈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만큼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병목 현상에 병목 현상, 바틀렉이 너무 오래 걸려 있으니까 예. 뭘 하나 주문하려고 그래도 TSMC한테 가야 되는데 TSMC는 이거 언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한 2년 기다려야 돼. 뭐 적어도 한 1년은 기다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빨리 말이에요. 필요한데.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지금 캐파가 뭐 지금 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순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이고. 그럴 바엔 내가 직접 만들까? 그게 항상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또 해내잖아요. 못 해낸 것도 많아요. 그래요? 기가 팩토리 한다 그러고 기가 팩토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기가가 한 0.5기가나 될까?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테라팹도 1테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테라팹을 짓는다는 선언 자체가 그만큼 반도체가 바틀렉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번에 GTC 행사에서 보면 젠스랑이 말이 많았죠.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네. 여러 이제 사업들을 제시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그만큼 GPU가 이루는 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GPU는 네.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I에서 GPU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메모리의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4월 반도체주 전망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항상 변동성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직 뭐 갑자기 여기다 국제유가가 이러다가 갑자기 100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위험은 좀 대비하자. 알겠습니다. 전쟁 이슈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4일 만에 300만 장 판매고를 돌파를 했고 또 오늘 주식도 25% 상승하고 있네요. 거의 5만 원대가 넘어갔는데 붉은 사막의 펄어비스 사실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엄청 빠져서 뭐지 이거 뭐 붉은 사막 반응 좋은 거 아니야 했다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보니까 괜찮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평론가들의 평은 네. 7년을 7년을 기다려서 낸 게임인데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였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7년 만에 나온 게임인데 괜찮네? 사보니까 재밌네? 난 재밌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 영화 평론가들이 별점 3개 줬는데 우리 가서 봤는데 재밌는 경우 있잖아요. 1000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번에 그 우리 1000만 넘은 영화도 왕사남. 예, 왕사남 같은 경우도 좀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좀 이게 그게 전개가 조금 좀 이렇게 그렇고 뭐 저쩌고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워낙 바쁘셔서. 예,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1000만이 넘은 거는 사람들이 좋아한 거죠. 그렇죠. 대중의 반응을 얻은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걸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 앞에 펄어비스가 처음에 상승한 거는 붉은 사막이 출시한다. 그래 여기서 한번 샀죠. 그리고 또 한번 샀는데 문제는 출시하니까 생각보다 별로네. 엄청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네. 많이 팔려. 예. 어느 게 진짜인가요? 숫자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이 진짜겠죠? 어차피 이게 콘솔 게임이기 예. 때문에 승부가 빨리 나요. 초반에 확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지금 300만 장 그러면 이제 내일 뭐 350만 장, 400만 장 이렇게 쭉쭉 가면 주가는 계속 가겠죠. 확인하고. 콘솔 게임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온라인 게임은 과금 형태인데 이거는 한 번에 팩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온라인 게임도 나중에 출시할 텐데 지금은 당장 콘솔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느냐. 예, 그래서 인터넷 기반 안 좋은 나라들은 다 콘솔 게임이 기본적으로 다 해요. 예,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 애들이 콘솔 게임 많이 하는 게 거기입니다. 예, 인터넷이 느려서 그래요 거기가. 아. 예, 그래서 이 콘솔 게임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가겠죠. 저는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이거 전고점이 뭐 7만인 줄 알았더니 14만까지도 갔었더라고요. 2021년도에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할 일 없으면 게임하겠지 이러면서 NC소프트 100만 원 근처까지 갔었고요. 예, 근거는 없었던. 요거는 잊어버리셔야 되는 차트. 잊어버려야 되니까. 요때 사신 분들은 네. 예. 대부분 게임주들이 이랬죠. 살아생전에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기다려보시죠. 아, 그래요? 그럼 펄어비스 어디까지 갈? 일단은 거라고 뭐 지금 좀 보세요? 추세는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우려했던 거가 해소된 거잖아요, 그죠? 네. 시장에서. 그러면 이때는 제가 너무 소문에 예민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는 살만한 거죠. 지금은 괜찮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뭐 요 정고점까지 트라이 한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물론 이게 이러다가 300만 장만 딱 팔리고 끝나면 이제 빠지겠죠. 이게 게임주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게임주들의 흐름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로나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렇죠. 대부분 저조하단 말이죠. 예, 게임주가 그럼 왜 저조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쭉 해보면 네. 결국엔 재밌는 게임이 나와야지. 우리 그러니까 네. 이 코로나 때 갑자기 게임주들 뭐 인터넷 NC 소프트 관련주들 미국에서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에서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막 올랐죠. 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뭐 많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보죠. 즐길 거리들이 생겼다.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유튜브도 엄청 활성화됐죠. 그 예. 뒤로.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뺏는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여가 시간을 뭘로 보낼 거냐잖아. 네. 그러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죠. 유저들이. 사실 저도 게임을 잘 안 해서 게임 하십니까? 저도 안 합니다. 예. 저는 원래 게임을 안 하죠. 예. 예전에 하셨던 적은 있고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스타크래프트 때도 제가 군 생활을 해가지고 못했고. 하여간 디아블로 이런 게임을 것도 있고요. 예.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조금 해봤는데
재미없더라고. 저는 너무 늦게 해가지고.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예, 재미가 없어서 남들이 한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네. 일단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 모르고 저는 이제 객관적인 흐름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게임주가 저평가받고 있고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 그러면 시장이 커지려면 중국이라도 가야 되는데 중국은 중국 애들이 좀 자기들 거 게임 잘 중국 만들어서 게임이 잘 나간다면서요? 예, 50 중국은. 뭐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팔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좀 그런 거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냥 대주주 바뀌었다고 유상증자에서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주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이오주 관련된 얘기. 삼천당 제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100만 결국 넘었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10 몇 %죠? 오늘 14%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시총도 24조를 돌파를 했고 삼천당 제약 와, 지금 담아도 되나요? 엄청 오르는데요. 지금 사면 안 되죠. 빠질 때 사셔야 되는데 네. 흥분하는 건데 조만간에 좋은 결과들이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거다.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임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떤 약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임상 이상 2A 이상인가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대표이사가 세금 내려고 지분을 매각해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회사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건데 왜 그럼 왜 이리 올라갈까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팔지 안 팔지를 정할 수 있고 네. 빠지면 살지 안 살지를 정할 수 있죠. 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그러니까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인슐린을 맞아야 되잖아요. 주사제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주사 맞는 게 힘들어서 자기 배에다가 주사를 찌르는 게 힘들죠.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뭐까지 있냐면 시간이 되면 알아서 약을 주입해주는 기기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인슐린 미세 반응으로 찔러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임상이 잘 되고 있다. 그럼 저게 시장이 40조 시장인데 거기서 10% 20%씩 가져오면 매출이 4조 엄청 8조 늘 이렇게 것이다. 늘어나는 거죠, 그죠? 네. 4조 8조에서 절반만 남으면 어떻게 되죠? 약은 거의 한 50% 남거든요. 네. 그러면 바이오 삼바로보다 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 지금 100만 대 말고 말씀하신 그 좀 매수 구간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임상이라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되는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지금 한 80만 원 밑에까지는 한번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 알테오젠도 이렇게 가다가 한번 무너졌죠. 네. 항상 그럴 수 있으니까 아직은 꿈과 희망이다. 뭔가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것도 아니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100만 원에 꽂히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25조 정도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5조.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천당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좀 과열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80만 원대까지 빠지면 그때 불알 매수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시죠. 한미약품을 갖고 나왔고요. 바이오를 오랜만에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은 이제 삼천당에 비하면 굉장히 조족지열이죠. 6조 8천억. 6조 8천억.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약품 적정 주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뇨 관련된 약 파는 거, 그러니까 제약회사로 보면 물론 비싸고요. 네. 근데 R&D 파이프라인을 보면 너무 싸다. 뭐 여기 메스치로제는 머크가 지금 임상 이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 국내 출시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근육량을 늘려주는 오히려 줄여들지 않고 늘려주는 비만 치료제도 지금 임상에 들어갔고, 그 외에 지금 최근에 이번에 AACR에서 미국 암학회죠. 거기에서 이중 저해제, mRNA 관련된 물질 이런 것들 2가지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암 후보 물질 2가지를 발표해서 이제 그 암 환자들의 생활을 조금 더 생활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저해제랑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 저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 뭐 이거 효과도 있겠지만
예전에 한번 당뇨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 하고 나서 얼마까지 갔었냐면 역사적 고점이 2015년도에 70만 원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요때랑은 좀 달라졌죠. 요때는 그거 딱 그냥 계량신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때 바이오가 약간 조금 이제 거품이 많을 때였고 지금은 이제 제 가치를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주봉 보면은 나쁘지 않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일봉 보면은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이게 3, 4일 날 빠질 때. 그때 이제 고점 트라이 하려다가 갑자기 이제 전쟁 터뜨리는 바람에 트럼프의 피해주죠. 다시 이제 60만 원대 가서 70만 원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70만 원으로 1차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팔지 말라는 40만 원. 팔지 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장 토픽 종목으로 한미약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이미트 픽 시간입니다. 오늘장 휴전 기대감에 국내 증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폭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까지 상승폭을 키워냈는데요. 오늘도 자세한 전략과 함께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헬스 정효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다행히 상승 탄력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무난하게 이제 지수 반등이 좀 나오면서 뭐 반등으로 이제 3%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좀 많이 연동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미증시가 좀 빠졌거든요. 미증시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긴장감 완화랑 어제 또 이미 기존에 좀 국내 지수들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오늘 좀 무난한 상승 출발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그런 매수세로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장 막판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장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외인 기관들의 양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고 어제부터 이제 특징적이었던 게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 대비 좀 메리트가 있는 코스닥 쪽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기존에 이제 어제 트럼프가 5일 동안 공격을 유예한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란이랑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오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란 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말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쿠웨이트 정부가 이란발 공격으로 인해서 또 전전 발생을 발표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들의 이제 뭐 참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중동 정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이슈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좀 이제 가짜 뉴스들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이런 흐름을 이제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유가와 환율이거든요. 유가 환율 두 개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1,400 전후 조정이 좀 나오는지 유가가 조정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1,500 이하에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지 1,400대 부근에서 유지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럴당 90달러 전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지금 증시에서 장세 자체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수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에 깔려 있는 이 예수금들이 엄청납니다. 시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 이제 트리거만 될 수 있는 요소만 있다면은 그대로 쭉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아무리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대기 매수세가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도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또 잘 잡으셔서 지금 강세장에 또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갖게 하는 오늘이죠.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날 히트픽 공략주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날은 하나솔루션 공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점검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어제 이제 스피픽 종목으로 이제 하나 솔루션을 드렸는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과열 구간에 좀 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박스권에서 너무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기존의 박스권에서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의 초입을 잡아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세를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크게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 이제 내가 추세를 끌고 가더라도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뭐 100%, 200% 날아갈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제 수익 실현하는 거는 많이 먹어야 뭐 3, 4%, 1,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을 드렸는데 매수가 자체를 제가 최대한 좀 낮게 잡아드렸어요. 장세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최대한 낮은 타점에서 매집을 하셔야지, 매수 자체를 그냥 쉽게 당장 종목명 나왔다고 해서 바로 붙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쉽게 하면은 매도가 어려워집니다. 매수는 최대한 어렵게 하면서 매수가 들 때까지 참고 인내해서 기다려서 분할 매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쉽게 매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 1차 매수 단가를 제가 44,500 이하를 그리면서 43,000대까지 잡아드렸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뭐 분봉 차트의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43,400까지 어제 저점 자리를 줬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이제 뭐 4, 5%의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면 충분히 그 이상 5만 원, 6만 원까지도 돌파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재료 중에 가장 강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제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서 이 우주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그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게 태양광 패널인데,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갖추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하나솔루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대체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주가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관심도 괜찮다라는 코멘트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저희 관심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주는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최근에 최대 주주 라인 야후를 강력한 우군으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오늘장 상한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상당히 좀 많이 받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장세가 소비 6천을 뚫고 5천 가까이, 5천을 이상 계속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최대 주주가 기존의 카카오에서 라인 야후로 좀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라인 야후가 이제 출자한 그 LAA라고 LAA가 있습니다. 그 인베스트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한 3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3자 배정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할 거고,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이제 이름 자체가 뭐 카카오 게임즈에서 라인 야후 게임즈라든지 이렇게 바뀌지도 할까 좀 생각이 됐는데, 일단 그동안에 이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좀 부진했습니다. 실적들이 이제 부진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 자체는 한 5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적자가 400억이었어요. 400억 적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이 바로 이제 흑자 전환까지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세제 개선을 통해서 퀄리티를 좀 졸라매는 그런 전략으로 재무구조를 이제 개선하고 있고, 진짜 뭐 마신상담의 마음으로 진짜 자잘자잘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현재 지금 기존에 이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다른 그런 게임들을 받아서 유통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거든요. 게임을 받아서 유통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자체 개발사로 자체 스스로 게임을 개발해서 이런 이제 체질을 바꾸는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당장에 경영진들도 인건비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이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먼저 아끼자, 기초를 먼저 다지면서 기초가 이렇게 탄탄해지면은 결국에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오랫동안 이제 겪었던 만큼 이번 라인 야후라는 이제 그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실적 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 그 아케이지 크로니클이라고 신작도 이제 출시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신작들이 쏟아지는 분기가 올해 한 3분기, 4분기로 좀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크게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말씀드렸던 아케이지 크로니클이고 올해 한 4분기 출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출시가 한번 나오면은 기존에 이제 뭐 PC 게임이라든지 콘솔 쪽 이런 초반에 매출이 좀 강하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더해진다면은 카카오 게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 오늘 거래대금도 이제 한 2천억 이상 붙으면서 강하게 터져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장대 항목이 나오고 오늘 다만 아쉬운 점은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중간에 이제 뭐 오후장 종가까지 봐야겠지만은 일단 뭔가 이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동안에 이제 관심이 없던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올 4분기 최고 기대작 아케이지 크로니클 출시를 기점으로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유망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길게 단 만큼 앞으로는 좀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주는 게임즈 특집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펄어비스인데요. 오늘장 25%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 것 같은데요. 펄어비스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짚어주시죠, 전문가님. 자,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들 게임주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올라가는 이제 테마들이 뭐 2차 전지 쪽과 이제 통신 장비 쪽,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이제 주된 섹터들이에요. 근데 과거 이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크게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크게 좀 이슈가 좀 됐었죠. 지난주 이제 신작 붉은 사막이 출시가 되면서 출시되는 날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를 가면서 엄청난 이제 매물들 출시를 이게 붉은 사막이 작년 25년도부터 24년도부터 맨날 나온다다가 미루고 해서 결국에 이제 지난주 출시를 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만큼 기다렸던 거 대비해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하한가에 좀 안착이 되는 모습이었고 근데 바로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이번에 이 붉은 사막의 누적 판매량이 한 300만 장을 좀 넘어섰습니다. 300만 장을 넘어서면서 그동안에 이제 신작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그래도 조금의 이제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바뀌면서 특히나 이 스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접자 수가 5만 명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무려 20만 명, 24만 명 이상을 좀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서구권 유저들한테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가 많은 나라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들을 공략을 했을 때 동시접자 수가 뭐 100만 명, 500만 명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게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단 신작을 뭐 완벽하게 이제 만들진 않지만 일단 완벽하게 나오는 걸 떠나서 먼저 일단 출시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면서 조금씩 다듬으면서 좋게 만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드백들을 좀 바로바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면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20% 이상, 26%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과거 이제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8월 13일에도 엄청난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항상 뭔가 출시를 하고 나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좀 나옵니다. 장대 음봉 터지면서 급락 나오고 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시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 이게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장대 음봉이 한번 강하게 박혀버리면은 제대로 된 이제 공포심에 뭐 실제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투매로 이어지거나 던지고 보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급락 나오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가면서 4만 원 박스권 자리에서 재차 이제 강하게 또 수급이 붙어주면서 지난 정고점 자리를 뚫어주고 지금까지 추세가 이제 잘 이어오면서 7만 2천 원까지 과거 이제 급락 나왔던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바로 이제 하한가
장대 음봉 나오고 그대로 이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받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대금인데 그동안의 거래량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냥 이제 잔잔한 거래량이 붙어주다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붙어졌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보다도 중요한 게 실제적인 이제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이제 한 7천억 이상 붙으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어주고 지난 이제 급락이 나왔던 하한가 나왔던 수급들의 물량들을 다 이제 받아먹고 있어요. 펄어비스가 시총이 3조가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 거래대금 저렇게 하루에 뭐 7천원, 6천억 터져준다는 것은 어지간히 이제 손바뀜이 좀 되어가는 모습들이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보유 수량들을 보시면은 아래 이제 파란색이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고 아래 빨간색이 이제 외인들 보유 수량입니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줄어든 반면에 외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알 수가 있다 보니까 펄어비스 기존에 이제 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가 급락에 좀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나 다시 이제 신규로 좀 진입을 노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 항상 이 유저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덕분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차기작인 도깨비에 대한 일정까지 공개가 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히트픽 공략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섹터 안에서 가져와 드렸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가 상향의 줄을 잇고 있는 SMR 관련주 갖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스틱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자체가 탄탄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내가 마음 편안하게,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종목도 내가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적 자체나 뭐 재무 구조 자체가 엉망인데 불안해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본 베이스, 실적 자체가 좀 탄탄한 종목을 오늘 좀 갖고 왔다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증권사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들고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이 지금 히트픽 종목이 너무 많이 또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미국 S에너지와 SMR을 본격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재료 기대감으로 강한 이제 흐름이 좀 붙어주고 이번에 이제 또 이런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제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재평가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붙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돌파가 자리가 나오면서 실적들이 또 강한 종목들은 주가 움직임이 또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나 안전한 탄탄한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터지면서 실적도 좋은데 이 주가에 대한 등락률도 좀 강하게 붙어준다는 거.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동종업종 대비해서 거의 탄탄한 이제 재무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이 동종업계 수준에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는 낮은데 또 현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현금성 자산만 무려 2조 원 넘게 갖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2조 원 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또 더 늘릴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이 활동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도 잘 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탄탄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이제 목표 자체를 매출을 또 크게 잡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예상 목표치를 한 7조 이상, 또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12조 이상 목표라면서 목표치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번 이런 수주가 또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은 작년에 수주가 이미 이제 한번 크게 터졌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한남 5구역이라든지 등산동, 등산 4구역부터 해서 부산 해운대 쪽에다가 또 계속해서 이제 사업장들을 강한 이 좋은 자리들을 다 싹쓸이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한강변 랜드마크를 노리는 그런 이제 수주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이어지면은 굉장히 좀 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좀 강한 상승이 좀 이어질 것이라 좀 예상이 되고 이 종목은 결국에는 이제 매수 단가를 내가 최대한 잘 잡아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수 타점 자체를
좀 어렵게 최대한 눌릴 때까지 기다려서 잘 낮게 매수를 해야지 내가 수익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안전마진을 미리 확보를 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합니다. 이미 수익이 5% 10% 깔린 상태에서 중간에 뭐 낮은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2, 3%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그대로 이제 흐름을 끌고 가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흐름들을 확인하시려면은 실시간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텔레그램방 반드시 입장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내가 낮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낮게 이제 평락가를 잘 유지해서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이태픽 관련주는 SMR 원전주 안에서 꼽아 오셨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줄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시황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 이태픽 이 시간 델사이트 S의 정효재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 2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전쟁 이전부터 보면 뭐 AI 데이터 센터 수요뿐만 아니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력기기, 신재생 인프라 기업들이 주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구원투수가 될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종전 이슈들,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네.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매일 바뀌는 말 한마디 네. 때문에 뭐 유가부터 모든 지수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 갈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에너지 이게 대란으로 이제 이미 번졌다고 봐야 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유가도 많이 걱정이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닫히면서 유가도 걱정인데 저는 더 큰 문제는 LNG 쪽이라 보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뭐 이제 LNG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카타르에서 대단히 뜨고 소동이 있는데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LNG라는 에너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LNG는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중간에 가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LNG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비료 섬유도 여기서 나오고 네. 동력원으로 주로 사용하거든요. 이제 아랍 쪽에서는 아예 취사 난방도 이걸 사용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봄이 되니까 북반구가 좀 덜 사용하겠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석유는 각국이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0여일 동안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LNG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LNG는 장기 계약을 이제 맺은 다음에 이제 즉시 수송해서 즉시 사용하는 형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카타르에서 그 계약을 우리가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한 게 그래서 불가항력이다. 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수입해 소비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전력 비축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 LNG가 더 큰 문제인데다가 지금 지난주에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 보도를 보면 유럽이 올 겨울이 굉장히 혹한 게였어요. 원래는 유럽의 그 가스 재고율이 한 41% 정도가 적정선이거든요. 지금 얼마냐 하면은 지난주 발표된 걸 보니까 28.93%예요. 아, 많이 썼군요. 그렇죠. 평균치가 5년 평균이 41%인데 훨씬 밑돌고 있죠.
거기다가 가스 재고율은 그 지금 4월 10일부터 그 계속 여름 재고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 압박이 시행 중이니까 사실 LNG가 지금 가장 큰 아마 에너지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LNG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이제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나요? 작년에 알래스카 LNG 개발 예, 그렇죠. 그 얘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구조면 알래스카 LNG 개발을 해도 경제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어쨌든 이번 사태의 LNG 쪽 에너지 쪽의 가장 큰 수혜는 역시 미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단순히 뭐 종교적인 어떤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석유 생산 시설을 타격하면 또 반격해서 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각 국가들이 이 에너지 위기론이 대두가 되면서 이 석유 말씀하신 LNG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도 뭐 전력기기, 뭐 ESS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의 시작점에 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그럼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가속화되겠죠. 예. 지금 이제 초도 이야기했지만 전력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국이 AI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근데 AI가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면 한 3에서 4%예요. 3에서 4%. 아, 많지는 않군요. 예. 근데 이게 저 빨리 증가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AI는 굉장히 고전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스테이블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력망 자체를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뭐 HD 일렉트로닉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곳이 뜨는 거예요. LS전선 같은 데가.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전력망 자체의 교체 수요도 있는 데다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하려면 인프라를 또 바꿔야 되고 네. 에너지의 투자 구조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그 고전 전력들은 발전소에서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네. 이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알지만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전력이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예. 그럼 중간에서 이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시스템을 새로 바꿔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흐름 자체가 네. 저장 장치와 송배전망 전력 인프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나 지난주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 저장 장치가 스테이블하게 되려면 ESS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네. BESS라 그러죠. 그리고 송배전망 시설도 같이 바꿔야 되니까 이게 그 우선 이게 급한 거죠. 사실은 전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발전소는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 오래 걸리는 게 송배전망이에요. 송배전망도 바꾸려면 5, 6년이 걸립니다. 예.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제일 빨라요. 1, 2년이면 짓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에너지가 거꾸로 된 거예요. 전력이 부족하다 하면 이제 발전소를 짓고 발전소 다음에 송배전망 바꾸고 그러고 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역순이 된 거죠. 예.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야 되는데 있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전력이 불안정하니까 아주 오래된 송배전망부터 바꾸자 하는 게 지금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이게 조금 시간이 들어가면 이제 발전소 쪽 SMR이나 두산 일베르트 쪽으로 가겠죠. 두산 일베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가스터빈 발전소 그러니까 주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지금이 어느 시점에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면 네. 투자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전소, 그러니까 원전이 됐든 뭐 태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저장을 하고 또 송배전을 통해서 보내고 또 변압을 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효성중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9%대 상승하고 거의 이제 300만 원을
돌파하기 직전이 아닌가라는 시점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전쟁 이전에도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이슈로 인해서 대규모 수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1년 사이에 주가가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이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네. 지난해 효성중공업 매출이 약 5조 9천억 정도 됐는데 6조 가까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 중공업 부분, 그러니까 전력 사업 부분 매출이 4조 1,478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북미 시장에서만 1조 1천억을 했습니다. 근데 북미 시장 1천억이 그러면 전체 4조 중에서 1조니까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북미에서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북미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력이 좋으냐면은 2022년에 효성중공업 전력 부분 그 매출이 2조였어요. 네. 그 2배 늘었잖아요. 이제 2022년에서 지금 4년 만에 2배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미 지역 매출은 2022년 당시에 2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그게 5배. 1조 1천억이니까 예. 5배가 더 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쪽에 얼마나 전력 이 변압기 수요가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일찍부터 그 북미에다 공장을 시설해서 그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전력기기 쪽은 완전히 시장이 수요자 위주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 주도의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줄을 서시옵니다. 줄을 서시오, 기다리시옵니다. 예. 그 정도로 바뀌어 있는데 고관세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의 캐파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창원 공장을 지금 같이 돌리고 있는데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효성중공업의 공장 가동률이 104%입니다. 104%. 104%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시간 풀 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반 제조업이 한 85%와 생산해도 풀 가동을 이야기하는데 100이 넘어갈 수가 있군요. 배운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크고 효성중공업이 더 매력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 핫한 섹터가 방산, 네. 그죠? 조선, 중공업 뭐 이런 쪽이잖아요. 방산, 조선, 중공업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주를 해서 네. 그리고 수주를 하면 보통 생산하는데 최소 2, 3년, 빨라도 1, 2년, 늦으면 5, 6년 걸리는. 사이클이 긴. 그렇죠. 사이클이 길어서 납품을 해야 돈이 들어오고 네. 그 돈으로 뭐 이렇게 돌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사이클이 길어요. 수주라는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것 같지만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들어오고 캐시플로우가 길다는 말은 그 전에 수주할 때 가격보다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이 한참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 수주 계산을 잘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수주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메인테너스, MRO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캐시플로우를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유지 보수를 꾸준히 해주는 그렇죠. 측면에서요. 이 효성중공업은 예.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 AS 대응 속도를 높이려고 현지 생산 체제를 갖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변압기 시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변압기 시장이 어떻게 가냐 하면은 단순히 변압기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번에 호주 거를 이제 효성중공업이 지난주에 최근에, 3월 초에 예. 수주한 걸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최근의 시장은 뭐냐면 전력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솔루션을 판매하는 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변압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어서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저장되어야 되며 그 중간에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정도를 다 토탈로 건설부터 수주, 건설, 설치, AS까지 토탈로 가져오는 것으로 요즘은 수주 전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호주의 이번에 그 가져온 수주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아까 6조 매출이라고 그랬잖아요. 4조 매출은 전력 사업 부분이고 2조가 건설업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으로 바뀌면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이 중공업 쪽의 가장 큰 약점인 긴 사이클을 일부
상시할 수가 있고 네. 메인터넌스로 그리고 솔루션으로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가면 글로벌 전략적으로 글로벌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수주를 더 많이 투자를 해올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다가 뭐 설계 ESS까지 가져오면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을 자기 밑으로 둘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중공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력기기 쇼티지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사실은 서비스 솔루션까지 조금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조성중공업이 지난 2월에 이 미국과 대규모의 어떤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전력망의 노후화 이 주기가 거의 한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프라를 까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다음 사이클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유지 보수나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그 2, 30년을 벌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변압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네. 솔루션을 같이 판매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전력망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이 변환 어떤 전환점이 재생에너지 사업이거든요. 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력 솔루션에 대한 설계부터 건설, ESS까지 포함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효성중공업이 AI 인프라 부족 때문에 그다음 노후화된 전력 설비 때문에 판매하고 있다면 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면 그 다음 단계까지 교두보를 확보한 거죠. 그게 이제 호주 킨저 쪽에 가져온 네.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효성중공업이 약간의 차별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효성중공업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건설 기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설계, 공급, 그리고 시공, 운영까지도 그러니까 풀 밸류 체인이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같은 경쟁 그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큰 그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산업을 보면 우리가 네. 전선 쪽은 LS 일렉트릭이죠. 네. 전선만 파는 곳이잖아요. 전선을 주로 공급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변압기나 뭐 이런 걸 하지만 그쪽은 효성공급 토탈 솔루션을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전력기기들도 보통 단품이나 부품 형태로 판매하지만 효성중공업은 꽤 오랫동안 이걸 이제 준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강점은 네. 이 고전압형 HVDC라는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의 엔비디아가 된 거예요. 이게 이 기술은 그전에는 사실은 국내 기술진이 이 기술을 아직 국산을 시키지 못했던 건데 네. 일단 효성중공업이 먼저 국산을 시켰어요. 원래 지멘스라든지 그리고 히타치가 주로 하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AI 쪽에 이게 이제 이 HVDC가 뭐냐면 전력을 발전소에서 만들면 예. 전력 중간에 먼 거리까지 전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송전소를 통해서. 근데 이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HVDC입니다. 이제 보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교류전기 LC라 그러는데 네. 교류 전기를 직류 전류로 DC로. 네, DC로 변환해서 전송하고 목적지에서 다시 교류를 바꿔서 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단계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 AI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재생에너지 단지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효성이 지금 중공업이 창원 공장에서 이걸 생산하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년부터 이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예. 여기 예산 규모가 4조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HVDC 전력 설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효성중공업은 지금 캐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주는 어느 정도 받아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HVDC 기술 확보가 효성중공업의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급하셨던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호주 퀸즐랜드의 어떤 BESS 수주, 그러니까 금액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10년간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향후 글로벌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도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주를 해왔을 때 효성중공업의 조현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전력 설비의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단품 판매에서 토탈 솔루션 판매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는 더 그렇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네. 이거 호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 호주 전체의 에너지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네. 그다음에 석유의 에너지의 위기. 저는 이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만 느끼는 위기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아마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보다 빨리 재편될 수 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이 이 호주에서 퀸즐랜드에서 이번에 발주를 받은 이 BS 사업이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런 금액보다는 좀 글로벌 전략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전의 상황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폭증의 이슈가 있었고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어떤 대변화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란의 전쟁이 뭐 생각보다 빨리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화가 되거나라고 했을 때도 효성중공업에게는 어느 경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끝나면 저는 호재가 훨씬 많고요. 예. 장기적으로 가면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네. 지금 최근 리포트들을 보면 이번 그 이란 전쟁이 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에너지도 있지만 저는 더 큰 그 영향은 지금 AI의 어떤 산업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지금 진입 단계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거 보고 있지만 이 AI 산업의 슈퍼 사이클 진입에 찬물을 끼얹는 게 이번 이란 전쟁 같은 투자 위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투자 위축보다는 제가 아까 LNG 말씀드렸죠. 네. 이 반도체 기업들이 LNG로 상당 부분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서 에너지 공급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TSMC입니다. 네. 그래서 TSMC의 경우는 LNG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카타르 이번에 사태가 아마 굉장히 리스크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량 자체를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첫 번째 이제 위기가 될 것이고 일단 전력기기로 보면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동 시장의 매출이 전체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네.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UAE의 그 고부가 같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네. 스탠콤이라 그래서 HVDC 아까 고전압 변전수하고 스탠코가 들어가는데 스탠코가 뭐냐면 앞으로 AI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바람이 불다 안 불다 할 것이고 네. 태양이 있다 없다 할 것이고 일정하지 우리는 일정하지가 않다. 않죠. 예. 이 일정하지 않은 전력을 굉장히 일정하고 안정된 전력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스템코라는 이 장비예요. 예. 그러니까 AI 센터나 데이터 센터나 AI 쪽에 들어가는 장비는 HVDC하고 스탠코가 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효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일단 오일머니가 유입이 가속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도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전력 인프라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겠죠. 네. 굉장히 호재거리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전쟁 프리미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력망을 빨리 조기로 구축하려고 하는 또 무서진 것을 구축하려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호재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장기로 갔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물류비 급상승입니다. 일단 해상 운송이 차단되잖아요. 예. 이미 수주해 놓은 것도 물류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 가장 큰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이 아마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네. 아까 수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수주라는 거는 얼마에 수주해 왔는데 중간에 만드는 중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올라버리면 마진율이 줄어들죠. 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대금 결제 지연이 회수 신익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무조건 손해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좀 종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슈에 오늘 또 효성중공업이 반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290만 원대입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PBR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현재 효성중공업이 저평가라고 보는 핵심 근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동종업계 PBR 대비 저평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아직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효성중공업이 그 건설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효성중공업 자체의 수주량이나 최근 몇 년까지 수주량이나 수익 곡선들을 보면 이 공급자 주도의 시장은 최소한 2030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여력이 있다. 여력이 네. 있다고 보는 전망이고요. 특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 인프라 그 수요가 동시에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제가 쌍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페어로. 네. HVDC하고 스텐코. 네. 그러니까 전력 안정망 품질 관리 이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AI 그다음에 노후 전력망 교체의 수요인 것이고 네.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시장이 재생에너지 시장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앞쪽 단 그러니까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공급 부족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예. 이 재생에너지 솔루션 쪽은 아직 주가에 반영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물론 이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조금 빨리 끝나면 이 재생에너지 솔루션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클 수 있다. 그 이쪽 단의 밸류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만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비중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전력기기와 건설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조금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이 5조 9천억 대였는데 네. 전체 매출에서 R&D 비용을 따져보면 1%가 안 돼요. 굉장히 낮죠. 예. 그런데 전력 부분만 R&D를 놓고 보면 건설은 거의 R&D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전력 부분 놓고 보면 한 1% 후반대, 약 2% 됩니다. 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고 아마 올해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런 문제 때문에 R&D 비용을 대폭 상승하겠다, 5%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재생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R&D가 필수일 겁니다. 그건 확장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뭐 상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이사회 구조,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거죠. 이제 상법이 1, 2, 3차가 우리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 상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2차에서 핵심 내용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리고 3% 룰을 적용하고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 경영진은 어쩔 수 없이 자산규모 2조 이상 기업들은 자기들이 싫어하지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감사위원으로 사회이사를 한 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어하려면 몇 가지 트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수를 줄입니다. 이사수를 줄이면 집중투표제 유리하거든요. 집중투표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후보가 4명 나왔다. 내가 지분의 5%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 20% 중에서 한 사람에게 20%를 몰아줄 수 있어요.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 후보 수가 줄면 집중투표제 효과도 줄겠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이사 정원을 줄입니다. 현재 효성중공업이 정관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사수는 3명에서 1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명에서 9명 이하로 줄일 것을 냈는데 부결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관을 바꿔야 되는데 정관은 일반 투표와 달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이건 당연히 부결됩니다. 두 번째는 임기를 줄입니다. 이제 이사 수도 줄이고 임기를 지금은 2년이라고 고정돼 있는데 이거를 3년 이내라고 좀 플렉스블하게 해놓으면
중간에 자를 수가 있어요. 그 자르면 이사의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죠. 네. 새로 뽑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꼼수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법 2차 개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좀 단두리를 해놓는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강하게 반대표를 하고 부기를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전력기기 인프라 대표적인 효성중공업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AI 시대에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에너지 구조 변화 속에서 이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전력기기 업종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발전소, 네. 그러니까 원전 SMR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전력기기, 송배전, 제어 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 HD엘렉트릭, 그다음에 LS엘렉트릭이 뜬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빨리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 요게 그래도 빨리 바꿀 수 있지만 이걸 다 바꾸려면 최소 2, 3년은 걸린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시점은 있고 이게 끝나면 뭘 봐야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한쪽은 원전이나 SMR처럼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쪽에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네. 그 다음은 이 캐시플로우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캐시플로우를 더 쉽게 만들어 놓느냐. 이 호황기 때 잘 캐시플로우를 좀 더 짧게 만들어 놓는 기업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란 전쟁 전에도 불거져 왔던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대전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력기기주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6일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이 협상 국면,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트럼프발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증시 프라임 타임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